덴마크 같은 경우도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쉰다고 하잖아요. 한 1년쯤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편하게 놀면서 내 진로를 좀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 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엄마 나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쯤 쉬고 싶어 그러면 아마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1년을 쉬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다면 돈이 조금 없거나 조금 부족해도 문화자본이나 상징자본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과거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없다도 아니고 내가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큰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라는 것들은 자본, 계급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취향, 고급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우리 류대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대성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살고 있고요. 고전, 독서, 글쓰기 관련된 책들을 쓰고 있고 전국의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인문학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바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이 인문학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은 OECD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때 전 국민들의 독서 비율하고 60대, 70대 됐을 때 독서 비율하고 거의 다름이 없어요. 거의 70% 선에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학창 시절에 10대, 20대 때 취업을 준비하고 아니면 진학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거의 아이들이 80%, 90%에 육박하는 독서율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때가 30대 중반이에요. 네,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이제 안정된 삶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전부 다 책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60대, 70대가 되면 책을 읽는 노인들이 거의 없어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창한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내 노년을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나요? 공부를 왜 하는지 아이들이 고민을 안 하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꼭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에 간다면 어떤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그 대학이 중요한지 전공이 중요한지 아직도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만약에 이과에 갔으면은 거의 블랙홀처럼 지금 의대 논란 때문에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도 거의 지원했던 아이들이 계속 이탈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동경 때문인데 그게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스럽고 충분하다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진로의 선택의 폭들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직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AI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나 가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희망하는 직업은 계속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한 고민들은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쉰다고 하잖아요. 전체 아이들이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엄마 나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쯤 쉬고 싶어 그러면 아마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아이가 1년을 뒤처지다니. 근데 재수 삼수는 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1년 쉬는 거는 아마 용인하는 부모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 만약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사춘기 때잖아요. 한 1년쯤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편하게 놀면서 내 진로를 좀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 건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년을 쉬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이들은 사실 물어보면 몰라요. 그쵸.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거는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네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여주잖아요, 누가. 네. 재워주잖아요. 아쉽지 않죠? 네. 등 따시죠? 행복하잖아요. 네. 다음날 일어나서 놀 수 있잖아요. 근데 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다는 거는 네. 주변에서 부모들이 심어준 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책 속에서 읽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꿈이나 직업들을 바꿔 나가는 건 굉장히 주체적인 건데 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고민, 그것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예. 학창 시절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그 입시 원서를 쓸 때까지도 네.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전교 1등, 2등, 3등 한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맞아요. 공부 잘하니까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희도.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이걸 하고 싶어 라는 뚜렷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제가 봤던 학생 중에도 전교 1등을 하는데 철학과에 간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요? 예, PD님도 그러듯이 진짜요 이러거든요. 이게 너무나 와. 특이한 경우가 돼버리는데 사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나 세상의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학생들을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제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꿈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지만 이길보라라는 그 작가 겸 감독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동산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도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서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 혼자 인도 여행을 보내줄 부모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잖아요. 인도를요? 네. 여행을 혼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17살 때까지 학교, 집, 도서관 대부분 부모님과의 여행을 다니다가 혼자 세상 구경을 하고 왔단 말이죠. 유럽의 귀족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하나의 코스였어요. 인문학 코스, 여행. 한 2, 3년 동안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이탈리아 가서 미술 작품도 보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는 코스가 아이의 양육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그걸 인문학적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은 공부의 일종인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과정에는 반드시 훌륭한 멘토, 교사가 따라붙습니다. 1대1 과외인 거죠, 사실. 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보는 거죠. 예술적 감수성이 없는 귀족은 그 문화적인, 상징적인 자본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소양 자체가 삶의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고 귀족이 되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모르는 것,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족들만의 특권이었던 거죠. 자본이 없으면 아이를 여행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쵸. 더더군다나 이 여행 가는 동안 들어야 되는 비용, 따라붙는 수행원이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거죠. 네. 내가 귀족인데 돈이 좀 없는 귀족들이 있거든요. 네.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현대판 어학연수 비슷한 거였던 거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가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귀족 살롱 문화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마르셀 프루스트 보면 그 13권이 전부 다 프랑스 귀족들 살롱 안에서 벌어지는 그 고급 살롱 문화가 뭐냐면 거기에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나왔던 책인데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라는 책인데 그분은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옥탑방, 월세방에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고 직장을 이동하면서 연봉이 쌓일수록 문화자본하고 상징자본이 어떤 식으로 자기 안에 축적이 되는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다가 월급이 생기니까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전시회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취향들이 누적되는 것이 피에르 보르디에가 얘기했던 문화자본, 상징자본. 그러니까 하나의 계급적 취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전당 그림 보러 가면은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주말에 토요일 날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예술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대중화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의 귀족들처럼 돈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걸 할 수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지금은 관심이거든요. 내가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 가능한 얼마든지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돈이 조금 없거나 조금 부족해도 문화자본이나 상징자본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과거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 여전히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계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화자본이나 상징자본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100%다 전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없다도 아니고 내가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큰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들은 자본, 계급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취향, 고급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주말에 아이들을 손붙잡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을 읽어 주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 같이 앉아 있었던 기억. 아이들은 뛰어놀더라도 도서관에서 뛰어노는 기억. 책 한두 권을 가져와서 같이 읽었던 앉아서. 기억. 그런 것들이 그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만큼 중요한 경험들이거든요. 뭐 엄청난 고액의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해외 연수 보내고 영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아이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목적지나 방향들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게 대부분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옆집, 윗집, 아랫집, 다른 집, 상류층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들이 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지금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약용의 작품을 배웠으면 실제로 귀향 갔던 장소도 있고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곳곳에 공부를 했거나 혹은 머릿속에 지식이 조금만 들어있으면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가지게 하려면 좋은 책이 있으면은 이걸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읽자. 아니면 어떤 책이든지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동백꽃의 배경이 강원도 봉평이잖아요. 예. 거기에 가면 김유정 문학관도 있고 김유정 역도 있거든요. 관광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읽고 간 아이하고 그냥 간 아이하고 혹은 읽었는데 안 가본 아이하고 차이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 속에서 읽었던 텍스트의 개념이나 공간이나 시간 자체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거는 살아있는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죠.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미처 책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다른 텍스트나 다른 작품들을 더 읽어보고 이게 언제 작품인지 사실은 동백꽃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930년대 강원도는 어땠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점순이하고 서술자인 나하고의 관계거든요. 점순이네 아빠는 마름이잖아요. 이게 상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사실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점순이네 아빠는 직장 상사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점순이네 아빠의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심리적인 갈등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배경까지 이해가 돼야 작품 전체가 고스란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그 공간에 가서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했고 점순이를 화나게 했는지 그런 의문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백꽃에서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실제로 점순이는 왜 나한테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시대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1930년대 남녀가 평등하게 여자가 남자한테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고 또 한 가지는 마름의 딸과 소장농의 아들인 관계가 종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상관없이 나한테 어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활동 같은 것들을 읽고 나서 해본다면 작품을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4차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지금 2022 교육과정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국어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7차에서 교육과정이 바뀔 때 중학교 교과서가 무려 18종이 나왔어요. 18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내가 다
받고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도달해야 되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휘가 풍부해지거나 문학적인 소양이나 작품 감상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능력들을 길러줘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작품을 읽을 때도 이해하거나 감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작가들은 왜 작품 속에서 늘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갈등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1930년대에 마름의 딸이 소장농의 아들에게 쓸 수 있는 편지를 학교에서 만약에 활동을 한다 하면 대부분 고백하는 편지를 쓸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소장농과 마름의 관계를 이해한 아이라면 전달하는 방식이나 표현이나 편지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고백할 수도 없는 거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 고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을 가거나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을 하거나 한참은 점핑하는 그 사고 단계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심어줄 수가 없잖아요. 암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가 처음 출발된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작품을 수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국어교과서 많아야 한 4장, 5장. 단편 소설도 잘라서 집어넣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작품 전체를 이해해야 볼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고서에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를 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거 갖고 보는데 이 고민의 출발이 그거였던 거거든요. 제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만이라도 전체를 읽혀보자. 그래서 그 작품들을 선별해서 읽히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뒤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활동이라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활동들이 아니라 사고력을 계속 증강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인 거죠. 사실 이 책의 목적은 그거였던 거죠.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읽었으면.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엄마들 읽어봤는데 전편을 수록해 놓으니까 교과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편 소설 읽는 느낌으로 재밌게 읽었다는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뒤에 활동이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들이잖아요. 그거 갖고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엄마도 읽어봤는데 재밌어. 너 이거 어떻게 봤어? 문제가 꼭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거리 두기를 잘 안 하세요. 내 아이 기살려야 되고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성장 과정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무,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이의 삶과 부모의 삶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자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공부에서 삶의 문제로 넘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된 책도 많고 컨텐츠도 많고 하는데 좋은 삶,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 다르잖아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연봉 1억이 넘으면 좋은 삶이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9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좀 적은데 여유 있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하는 시간이나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들 다 알아요. 아니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냥 아이들은 모른 척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독립적인 삶, 부모들의 독립적인 삶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엎어지면 뛰어와서 바로 일으켜주는 부모가 있고 다 마음이 아프지만 좀 이렇게 지켜보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일어나서 툭 털고 다시 뛰어오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길을 안내해 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그거 보고 다 따라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인용드린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강력 추천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